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언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방송의 진행을 맡은 오야시입니다. 한 장면을 찍는데 100만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고작해야 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틀린 방법이고요. 감각의 경계를 확장하는 이미지의 시인이라고도 불리는 감독 데이비드 핀처의 어록 중 하나입니다. 지독한 완벽주의자인 그는 집요한 편집 감각, 스타일리시한 미장센, 그리고 무엇보다 악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독특한 시선을 통해 진실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름답게 찍어내는데요. 펀치 드렁크 무비에 다시 찾아온 감독 토파보기 시간. 침묵 속에 파열음을 숨기고 정적인 화면 속에 폭력을 숨기는 감독 데이비드 핀처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방송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티님, 루니님, 루카님,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은 방송으로 핀처 입문하게 된 핀처 뉴비 대본팀 마티입니다. 안녕하세요. 핀처 pin쳐돌이로 돌아온 막내 루니입니다. 와. 네, 저도 데이비드 핀처의 팬인 루카입니다. 와. 정말 핀처 녹음을 루니님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 드디어. 오늘 방송 진짜 기대되고요. 이번 방송에는 데이비드 핀처 특유의 정밀한 시선이 돋보이는 새 작품 세븐, 파이트 클럽,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1, 2부에 걸쳐 감독 토파보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영화는 전혀 다른 장르와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에는 늘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패널분들께 가볍게 묻고 싶어요. 세 개의 핀처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왓챠피디아에 560개 정도를 평가를 했는데 오, 많이 보셨는데요? 그중 5점 만점을 준 게 7개거든요. 근데 그 7개 중에서 2개가 무려 파이트 클럽과 세븐입니다. 오.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하는 영화들인데 혹시나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방송 빨리 끄고 영화부터 보고 오셨으면 당장 꺼. 합니다. 이게 스포가 즉시. 중요한 작품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일단 스포를 당했어요. 아 진짜요? 원더풀 회식을 하다가 스포를 아. 당해가지고 그래서 알고 봤는데도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스타일리시한 연출과 미장센이 좋았고 그랬는데 뭔가 내용은 기대했던 것만큼 와닿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방송으로 저도 핀처 팬인 루니님한테 GB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루카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핀처 영화 다 보진 않았는데 봤던 게 전부 다 4.5에서 5점을 줬더라고요. 제일 제 최애는 파이트 클럽이고 저는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원래 보통 5점 준 영화들은 다시 보게 되면 감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 봤을 때보다. 근데 다시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봤을 때도 점수를 유지하는 감독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명작이다. 네. 뭘 좀 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핀처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본 사람 중에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세븐이랑 파이트 클럽, 소셜 네트워크 세 작품 다 처음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고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핀처의 매력을 영화 속에서는 어디까지였는지 이제 샅샅이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감독 토파보기 데이비드 핀처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느와르의 끝판왕인 세븐과 파이트 클럽 이 두 영화를 먼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티님, 세븐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은퇴를 앞둔 서머셋 형사와 새롭게 전입한 형사 밀스는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을 수색하게 됩니다. 범인은 일주일 동안 성경의 7가지 죄악을 모티브로 하나씩 정의를 실현하듯 살인을 이어가고 범행은 두 형사의 삶까지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죄악은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그들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철학을 가진 연쇄살인마 존 도우는 7대 죄악이라는 종교적 개념에 따라서 자신의 살인을 일종의 신의 대행처럼 정당화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이 단순한 광기의 그런 완벽한 악이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약간 설득력이 있진 않았던 것 같고 오. 그 말하고자 하는 걸 굉장히 가격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구나. 아,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존도가요? 존도가. 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악이라고 하기에는 네. 어차피 영화 내에서 다 악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도 맨날 일어나고 그거에 막 무관심한 사람들도 악이라고 하는 뉘앙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존도우도 그 악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말하는 방식이 좀 가격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극단적이다. 저는 일단 이 영화 한 줄 평을 뭐라고 했냐면은 네. 존도 넘어 돼? 라고 했거든요. 오. 일단 이 사람은 저는 분명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자기 악한 행동에 정의가 있다고 맹신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다 보면 이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논리에 어느 정도 설득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돼?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너가 해요. 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인간은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앗아가려고 하는 게 되게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악이 아니라 그냥 뭐지 얘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네. 루니님은 저도 마틴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 마지막에 차에서 형사 둘과 존도우가 나눈 대화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초반에는 그냥 아무나 죽이는 연쇄 살인마 잡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화를 듣고 살해당한 사람들이 그냥 무고하게 희생된 목숨들이 아니고 막 마약하는 사람, 성매매 여성, 부패한 변호사라는 걸 듣고 아 이게 의도되고 설계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존도우가 아 그냥 사이코가 아니고 천재 사이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비범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셨군요. 저는 루카님하고 마티니랑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뭔가 최근에 영화 작품들이 좀 히어로물보다는 빌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볼 때나 미디어에서 이런 범죄를 다룰 때 보면은 그런 범죄를 서사를 부여하고 이유를 네, 만들어주고 그쵸. 얘는 이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이런 음. 범죄를 저지른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합리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도 맞아요. 그쪽이어서 어쨌든 캐릭터한테 입체성을 부여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거긴 한데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는 맞아요. 거를 너무 네, 그 논리를 부여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다. 근데 이게 1995년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재밌는 흥미로운 그런 맞아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존도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네.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저는 그 트레이시를 죽인 것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명확한 명분이 있고 얘가 잘못해서 죽인 거다 이렇게 하는데 트레이시는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네. 죽은 거니까 그게 그 범인의 신념의 약간 한 논리의 허점. 약간 그런 그러네요.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거죠. 완전히.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영화가 엔딩 장면이 또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충격적인 반전과 밀스의 손으로 완성되는 존 도의 작품이 결말에 나오잖아요. 이 결말을 두고 또 해석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7가지 제약을 완성한 게 아내와 존 도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밀스의 아내 트레이시와 임신한 아기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총을 쏘면 그가 이기는 거야 라면서 서머셋이 마지막에 대사를 하잖아요. 네. 이 말대로 7대 제약은 존 도의 질투와 그리고 밀스의 분노로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메시지보다 더 와닿은 거는 연출이었거든요. 그 시끄러운 헬리콥터 소리랑 같이 맞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세 사람이 되게 개미처럼 작게 보이잖아요. 약간 신의 시선에서 얘네를 비춰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정체 모를 차가 등장을 하고 머리 크기 상자로 딱 나오면서 서스펜스를 쌓는 방식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지금 봤을 때는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클리셰의 원조가 이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당시 얼마나 획기적이었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전도의 죽음이 이 영화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범인이 계속해서 신념을 끌고 나가는데 그걸 자기가 죽는 거를 감수하고더라도 이걸 설파하겠다는 거니까 그게 다른 영화에 비해서 범인에 좀 더 매료를 시키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걸 자기 걸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분노의 방아쇠로 쓴다는 게 그 연결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나? 그 제약이 어쨌든 다 따로 노는 느낌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 그 제약을 서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진짜 영화계의 엔딩 장면 중에서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사실 영화 끝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한참 뒤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영화를 그 정보 없이 봐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결말로 끝날지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딱 촉이 왔어요. 아내가 죽긴 죽겠구나. 맞아요. 저도요. 뭔가 그 트레이시 웃는 게 뭔가 죽게 될 것 같은 아내 상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 머리를 잘라버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속이 울렁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생각을 했을 때 임신한 아기의 죽음이라고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존도가 이 작품의 일부이지 않을까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저 밀스 아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밀스가 저 중간에 감정 표출도 많이 하고 약간 화도 많이 내고 이러니까 이거 적이 많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아내 얘기 나올 때부터 너무 그 의미심장하게 모건 프리먼이랑 만나잖아요. 이거 완전 죽는 클리셰인데 너무 플래그를 잡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존도가 피를 묻은 상태로 경찰서에 찾아오잖아요. 저는 네. 이미 그때 죽이고 이제 와서 그냥 데려간다고 할 때 저는 그런 황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밀스의 집으로 데려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황야로 가길래 내가 생각한 건 밀스의 아내가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 맞긴 했는데 그렇게 황야를 끌고 간 게 전 더 좋았다 생각해요. 맞아요. 딱 뭔가 배경이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거기서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또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서머셋 형사였다면 총을 들고 갈등을 하는 밀스를 옆에서 말렸을 것 같으신가요? 혹은 내가 만약에 밀스였다면 범인을 죽였을 것 같은지 아니면 참고 이렇게 살아갔을 것 같은지. 저는 서머셋이었다면 말리긴 말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를 뼈저리게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밀스도 밀스인데 서머셋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 생각이 좀 컸어요. 왜냐면 밀스의 아내가 서머셋에게만 개인적으로 임신했다. 그거를 남편보다 먼저 가잖아요. 뭔가 서머셋이랑 트레이시 사이에 특별한 정이 쌓인 것 같은데 그 상자를 확인하고의 그 표정? 그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라포가 좀 쌓여 있는 관계인데 그 상자를 딱 열었을 때 저는 그 서머셋이 느꼈을 그 딜레마. 저는 거기서부터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영화구나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는 일단 존도가 진짜 루니님 말처럼 천재 사이코라고 생각을 한 게 서머셋이 말리지만 자기도 아무 의미 없단 걸 알고 밀스도 존도가 이길 걸 당연히 알면서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인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다 알고 설계한 존도가 진짜 너버되지만 좀 천재긴 하다 이런 생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죽였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이성적으로는 죽이면 얘가 이긴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그냥 손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저 완전 과몰입해서 내가 진짜 이 상황에 있다? 물론 여기 영화에서는 트레이시가 죽은 게 확정이지만 제가 진짜 만약에 그 상황에 순간적으로 있다고 상상했을 때 저는 좀 부정할 마음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죽었다는 걸 거기서 바로 못 받아들일 것 같고 의심을 하고 왜냐면 저게 조작된 걸 수도 있잖아요. 상자를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또. 네.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이 감정적인 거를 감정적인 걸 누르려고 일단 시도를 해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서머셋의 입장에 있었어도 감정에 휩싸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저는 일단 총부터 뺏었을 것 같아요. 존도가 뭐라 말하기 전에
일단은 가가지고 총부터 음. 당장 뺐고 음. 아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사후통보 하는 느낌으로 저는 최대한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 들으니까 서머셋이 오히려 거기서 아니라고 연기를 했으면은 네, 저 괜찮았을 연기했을 것 같은데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머리 그 뭐야?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랬으면은 괜찮았을 수도 네, 있지 그냥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척. 에? 맞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러지 않고 바로 거기서 절대 죽이지 마. 절대 죽이면 안 돼. 뭐 대놓고 이러니까. 알려줘. 네. 네, 저는 그 캐릭터 잘 짰다 생각한 게 그 서머셋도 거짓말을 진짜 못하는 성격인 아, 맞네요. 게 너무 보이고 나 밀스도 죽일 게 너무 당연했던 게 그 그쵸. 2시간 동안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얘가 당당하고 패기 있고 약간 무대 프로 나가는 그런 맞아요, 스타일인 거를 이 2시간 동안 정립을 해놓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인다는 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캐릭터를 잘 짰던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서머셋이었으면 서머셋 입장에서는 서머셋이 존도를 죽이는 거죠. 아. 그게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오. 스토리적으로는 그 제약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노의 제약을 상징하는 밀스가 존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는 게 약간 아니라 서머셋이 대신 죽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 분노의 제약은 성립이 안 되니까 7대 제약은 성립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머셋이 존도를 죽인 거는 약간 트레이시를 죽인 거에 대한 복수로 작용을 한다 치면은 어느 정도는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 그래도- 결말이 날 수 있지 않았을까? 막 그래도 그렇게 이 생각해요. 존도의 계획대로는 안 되는 안 될 수 있으니까. 대박, 저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요. 오. 왜 안 그랬지? 아 서머셋. 아 답답해. 죽이지. 네, 이렇게 얘기 나눈 것처럼 두 형사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졌잖아요. 한 명은 좀 냉정하고 신중한 베테랑이고 한 명은 감정이 앞서는 되게 패기 넘치는 젊은 형사. 이렇게 캐릭터가 구축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두 인물의 연기와 캐릭터가 영화에서 어떤 균형을 형성했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아까 로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결정에서 두 인물의 성격이 되게 큰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너무 과하다. 약간 왜 이렇게 한 명은 너무 무대포고 한 명은 너무 꽉 막혀가지고 맞아요. 왜 이렇게 하지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좀 납득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이 둘이 약간 대립 구도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되게 서먹하고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작은 연출들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를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네. 처음에는 커피를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받아주고 또 집에 초대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스며드는 과정이 재밌었고 이 너무 척박하고 이런 슬픈 영화에서 그나마 견딜 수 있게 해준 게 리액션 보신 밀스랑 너무 무뚝뚝한 서머셋이 티키타카가 좀 견딜 수 있게 해줬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진짜 케미가 좋았다.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본 게 팀워크가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부분이 서머셋이 FBI 온 이렇게 해서 좀 불법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진짜 짬바가 진짜 역시 장난 아니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밀스가 배워가지고 그 거짓 증언 이렇게 해서 영장 없이 잡으러 갔었는데 그걸 또 하는 거 보면서 이 둘이 이렇게 서로한테 배우고 이렇게 보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는 재미가 진짜 있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두 형사가 진짜 서로를 꼭 필요로 하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범죄 수사라는 게 과학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거니까 이성과 감정의 개입이 모두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냉정하게 뭔가 체념을 하는 거랑 끝까지 지키려는 태도의 차이가 너무 팽팽하게 드러나서 좋았고 여기서 재밌는 비하인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서머셋을 연기한 모건 프리맨이 이 영화를 계기로 조력자 스승님 역할을 미래에 그 담당하는 발판이 됐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시초였군요. 네, 이게 시초였대요. 그럼 그 인자하신 그 모건 프리먼의 모습을 저희가 못 볼 수도 있었네요. 이 영화가 맞아요. 아니었으면. 여기서 그렇게 성장을 맞아요. 연기적인 성장을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서머셋의 대사 중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해밍웨이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며 그곳을 위해 싸워볼 가치가 있다고. 나는 후자에 동의한다.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영화는 정의와 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구성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설계된 세상에서도 끝까지 옳은 것을 믿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 엄청나게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근데 저 진짜 마지막 대사 너무 좋았던 게 음. 어쨌든 좋은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위한 싸워볼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후자에 동의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서머셋은 영화를 보면은 세상은 멋지지도 않고 너무 안 좋은 곳이고 싸워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체념을 하고 떠나려고 그쵸. 하니까. 근데 밀스를 만나게 되면서 후자가 바뀐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밀스를 통해서 성장을 하면서 싸워볼 가치가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대사가 그 둘 관계를 딱 완성시켜주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혼자는 힘들다. 그래서 연대해야 한다. 연대해야 된다. 오. 영화 감독의 단골 맞아요. 단골 교훈 연대해라. 그래서 그런 옳은 선택을 하려면은 그래 옆에 밀스 같은 사람이랑 또 트레이시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트레이시가 밀스랑 서머셋을 좀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트레이시가 집 와서 초대하고 나서부터 둘이 좀 가까워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중간 지점인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아노라 대본을 썼는데 거기서도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삶이든 세상이든 아름다워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무결해야만 가치 있고 아름다워야만 가치 있고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은 존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도 싸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서머셋한테 되게 동의를 했고 그 이유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은 너무 좀 피폐해지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정답을 딱 정해두고 그 맞아요. 답대로 하려기보다는 맞아요. 그냥 어떻게 있는 그대로. 살아야지. 마티님 대사 너무 멋있는데요? 정말요? 저도 동의해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믿음이라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화를 생각했을 때 아까 언급한 것처럼 밀스 위치에 놓이면 그걸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딱 영화가 가리키는 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악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한강 작가님이 연설하신 것도 되게 떠올랐거든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근데 동시에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름답든 잔인하든 그냥 세상은 그 자체로 의미 있다라고 말을 하신 것 같아서 뭔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뜬금이 없지만. 너무 좋은데요. 약간 한강 작가는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희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빌런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이렇게 세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세븐에는 사회에 내재된 악이라는 이름의 불편한 거울을 마주했다면 이번에 훨씬 더 내밀한 개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파이트 클럽의 줄거리를 먼저 살펴볼까요? 불면증과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던 회사원 잭은 타일러 더든이라는 남자를 만나 일상의 균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은 억눌린 자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파이트 클럽을 만들고 폭력은 곧 새로운 삶의 질서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클럽은 점점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잭은 결국 자신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삶의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파이트 클럽은 폭력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영화인데요. 과격한 이야기를 이렇게 매혹적으로 만드는 연출은 핀처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캐릭터가 있으셨나요? 루카님 먼저 말해주세요. 좋아요. 드디어 파이트 클럽 얘기를 하는군요. 눈이 지금 생태가 완전히 드디어 파이트 클럽 얘기를 할 수 있다니 기쁩니다. 진짜 못 정할 것 같은데 네 모든 게 그냥 러닝타임 모든 게 다 좋았다. 저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캐릭터들이 화면 보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제4의 벽을 뚫고 이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부분. 제가 한 줄 평에 영화가 나한테 소리친다 이렇게 남겼는데 그 이유가 영화에서 하는 얘기들이 자꾸 이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평을 남겼고, 또 데이비 핀처의 그런 화려한 연출들이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오프닝도 엄청 화려하잖아요. 막 뇌 안 속에서 맞아, 막 맞아.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것도 어쨌든 제게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는 암시이기도 하고 그냥 중간에 그 타일러랑 말라랑 관계를 하는 씬에서도 엄청 휘황찬란하게 지나가는데 맞아요. 근데 그 장면도 잭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이중인격인 사람이 한 거니까 그 기억이 흐릿해서 그렇게 연출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연출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 저 그 장면 갑자기 에스파 뮤비 중에 아마겟돈 아. 그거 생각나는데요. 지나가는 네, 거. 그런 되게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이지 맞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에스파가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오마주. 아, 저도 이 질문만 답하는데 저 혼자 떠들 수 있을까? 1시간 동안. 네, 쫓겨날 때까지 떠들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언급하고 싶은 장면들이나 캐릭터 중에서도 저는 마를라를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마를라 연기한 헬레나 보넴 카터 그 네. 배우도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마를라도 엄청 스타일리시하게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엄청 그 여배우의 리즈 시절이기도 하고 그 담배 피는 모습이 진짜 너무 섹시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배우가 메이크업 받을 때 아티스트님한테 왼손으로 화장을 해달라고 했대요. 오. 마를라 캐릭터가 화장을 잘 못할 것 같다. 아. 이런 것도 너무 데이비드 핀처가 캐릭터를 잘 담았고 배우도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바티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일단 인물 중에선 헬레나 보넴 카터가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헝클어진 머리랑 선글라스 딱 끼고 다니고 패션도 뭔가 주워 입은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는 빈티지 패션 그런 게 약간 추구미 플러스 오, 사귀고 진짜요? 싶다. 너무 그 두 가지 감정이 들었고 오, 또 마티님 약간 취향이 약간 그런 맞아요. 쪽이셨구나. 오. 약간 중경 삼림의 임청아가 생각나기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완전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잭 방에서 그 이케아 가구 이름을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방을 보여주잖아요. 아, 이렇게 맞아요. 가구 등장하면서. 맞아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 감독이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서 돌려가면서 계속 봤어요. 아 진짜 근데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은 게 그 내용적으로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연출적으로도 맞아요.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하나 연출 꼽아보자면은 그 중간중간에 1프레임씩 이렇게 튀게 넣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초반에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무슨 복선이지 도대체? 근데 맞아요. 이제 뒤에 타일러가 직업을 설명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다 하길래 아 이 넣었구나. 캐릭터 설명하려고 이렇게 앞에 그냥 넣었던 건가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맞아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를 이 초반부터 이렇게 깔아놨구나 이마탁을 딱 했습니다. 약간 CG도 넣고 그냥 필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난도 넣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뭔가 화려한 그러니까 그걸 다 넣은 것 같아가지고 보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타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거든요. 네. 타일러 더든이 되게 위험하고 과격한 인물인데 참 매력적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가 섹시하게 느껴지셨는지. 아, 저는 진짜 브래드 피트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허.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핀처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해요. 맞아요. 근데 브래드 피트도 브래드 피트인데 그의 리즈 시절에 몸도 우락부락하게 나오니까 진짜 안 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테토남 많죠. 아, 좋아. 딱 레더 자켓 입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헝클어지고 그 약간 기름진 근육 그 몸으로 막 싸우고 그리고 그 영화가 그런 남성상 그런 추구미로 묘사해 놓은 게 의도긴 한데 완전 넘어갔죠 홀딱. 그 홀딱 의도대로 넘어갔다. 홀딱 넘어갔죠. 오. 마틴이 의견이 궁금해요. 저도 일단 사실 전 브래드 피트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잘생겼다. 일단 얼굴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게 느낄 수가 없는 얼굴이었고 그리고 사실 영화 내적으로도 타일러가 잭의 내면에 있는 가장 본능적인 자아니까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구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개연성 있는 잘생김이다? 라고 생각도 했고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루카님은요? 저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래드 피트가 다른 영화에서는 잘생기고 그 스윗한 이렇게 좀 그런 장면도 많은데 데이비드 핀처 영화에서는 그런 야생미 있는 그런 날것의 세븐에서도 엄청 맞아요. 그렇죠, 호쾌하게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점을 좋아한 게 아닌가 데이비드 핀처가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타일러 더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남자들도 그 타일러 더든에 매료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남녀 떠나서 뭔가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게 원시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거를 지금은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야생성 그런 폭력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솔직히 다 분노를 하지만 다 참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표출하는 캐릭터가 타일러 더든이고 진짜 욕망 그 자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뭐 완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음. 완전 자기 안에 결핍이나 이런 맞아요. 폭력성에 대한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 약간- 대리만족하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그래도 남자들이 그런 실제로 파이트클럽 아니더라도 뭐 UFC나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매료가 될 만한 포인트가 많았다 생각해요. 맞아요. 저 진짜 보는 내내 진짜 미치겠다. 아, 저 왜 이렇게 섹시하지? 저 진짜 여자인데도 그 파이트 클럽 속에 그 남자들이 타일러 더든을 이렇게 모시는 그 마음 너무 잘 알겠다. 거의 발 닦게 하는 것처럼. 아, 너무 저는 매력 있었던 것 같고요. 진짜 어릴 때 남자들 만약에 파이트클럽 보면은 그냥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야, 너도 갈래요? 가가지고 위험한 보고 카리스마가 있고. 진짜 장난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같은 자아를 공유하는 안정적이지만 억눌린 회사원 잭, 그리고 과격하고 본능적인 타일러 더든, 이 둘 중에는 그럼 누구한테 더 끌리셨나요? 뭔가 근데 이거 저희 전에 미키일칠 능이백숙 불닭 그 논쟁 2인 것 같긴 한데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당연히 타일러. 진짜요? 일단 얼굴이 비교가 안 돼요. 네. 근데 맞아요. 얼굴 빼고요? 적어두고 브래드 피트랑 네, 비교하면은 어떡해. 약간 잭 내면의 어떻게 보면 알파남? 아, 알파남이 내면에. 타일러니까 일단 일부러 약간 매력을 비교할 수 없게끔 너무 매력적이게끔 한 것 같고 밸런스 음. 붕괴다. 어떠한 현실적 고민을 하지 않고 흘러가듯 그냥 살아가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불닭파시네요. 약간 근데 그런 사람을 진짜 만나야 된다, 만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매력적일 수밖에 맞아요. 취향이다.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학창 시절에 일진들 보면은 약간 다들 아 쟤네 너무 싫다, 쟤네랑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약간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잭이 타일러 일진 따까리처럼 보이기도 했고 잭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당연히 둘 중에선 타일러한테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루니님은 안 들어도 알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그때 18 골랐는데 맞아요. 여전히 찌질남은 아. 싫고요. 저는 실제로도 뭔가 자기 목소리 뚜렷하고 개성 있고 줏대 있는 사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티님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맞아요. 타일러예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잭이 엄청 무기력하고 눈빛도 흐리멍텅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클럽에서 지내다 보니까 약간 섹시해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뒤로 갈수록 머리도 흥크러지면서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섹시해지는. 약간 그만의 야생미. 야수 같은 면모도 나와서 잭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반대 들었어요. 의견 얘기를 하면은 이게 중요한 게 말라가 누구한테 빠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말라는 타일러 더든에 빠진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은 타일러 더든은 가상의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일러 더든의 모습이 아니라 잭의 모습으로 계속 사랑을 해왔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말라가 사랑에 빠진 거는 어찌됐든 잭 본체인 거죠. 그러니까 잭이 더 매력적이다. 전 다르게 봤는데. 왜요? 왜냐면은 그 마를라가 되게 혼란스러워하잖아요. 맞아요. 너는 어쩔 때는 그렇게 잘해주고 어쩔 때 나한테 음. 상처 주고 나 미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처 준 쪽이 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요. 잭일 때 거절을 하고 되게 차갑게 여지 안 주듯이 행동을 맞아요. 하니까. 근데 처음에 관심 가진 거는 그 잭의 어쨌든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졌으니까. 왜냐면 서로 결핍이 있는 부분을 보고 서로의 사랑에 빠졌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위로 모임에 갔었을 때 둘 다 실제로 환자가 아닌데도 가가지고 그 위로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런 공통점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다가 타일러가 등장한 거죠. 만약에 잭이 그대로 사랑했었으면 그냥 사이좋게 사랑했을 텐데 괜히 타일러가 등장해가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 영화가 억눌리는 감정을 더 쌓아주는 대신에 주먹을 휘두르는 그 폭력을 자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이런 폭력의 사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폭력을 뭔가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셨던 때도 있는지 궁금해요. 저부터 얘기하면은 어쨌든 그 폭력이 하나의 그런 물질주의나 뭐 자본주의 그 소비 문화에 대한 반하는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생각을 해서 그걸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 데이비드 핀처가 이거를 옹호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 왜냐면 그 마지막 결말도 그렇고 뭐 결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그런 폭력성이나 파이트 클럽에 엄청 매료된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잘못 이해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그 파이트 클럽이라는 게 그 사람을 좀 울리는 게 있죠. 왜냐면 그 본능을 좀 일깨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결국 그런 거는 이제 마지막에 다 건물도 폭파되고 어쩔 수 없이 흘러간다고 치면은 결국에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연대다. 그래서 뭐 폭력은 하나의 진짜 그런 본능을 상징하는 그냥 하나일 뿐이다. 약간 7가지 제약 중에 하나 그냥 이런 느낌으로 연장선. 네, 연장선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영화는 아니다. 아니다. 음. 전혀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폭력을 약간 옹호하는 것 같아서 어. 뭐 이런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도 완전 동의하는 게 누가 저한테 인생 영화 뭐야라고 물어보면 파이트 클럽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그 영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 액션 영화 좋아하구나. 너무 해명을 하고 싶은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폭력에 대한 영화가 맞긴 한데 좋아하는 영화여도 사실 누가 맞는 걸 좋아하고 누가 고통을 즐기겠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폭력으로 치료받기 이게 너무 모순이어서 공감은 안 가요. 진짜요? 네, 근데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UFC처럼 현실에서도 그게 사실상 파이트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현실도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은 그 서로 때리고 맞는 그런 거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다고 완전 감각을 하는 느낌인 거여서 특히 저 인상 깊었던 게 타일러가 이제 미션을 내주는데 일부러 싸움을 건 다음에 맞아요. 져주기. 이 부분이 진짜 웃겼고 맞아요. 인상이 깊었던 게 우리가 어쨌든 다들 진짜 폭력을 기피하고 물론 그게 정상인 게 맞긴 한데 근데 그게 진짜 오늘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해소를 못해서 잘못 표출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도 다 폭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해소를 못해서 서로에게 맞아요. 되게 예민하고 말로 음. 상처를 주고 이런 것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건강하게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 보여졌고 파이트 클럽 이 문화가 근데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타일러가 파이트 클럽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되게 수단으로 대해지고 소유물에 지배당한 삶 되게 기계적이고 의미 없이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래서 진짜 죽어있는 사람들 동태 눈으로 살면서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파이트 클럽이 좀 이 일깨워준다. 사람들에게 살아갈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공간이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게 재밌었어요. 저도 두 분 의견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케아 가구들처럼 양산형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소유를 하고 그 물건들에 의해서 자아 또한 양산형으로 만들어지는 느낌?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를 정의해줄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고 또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 모조리 파괴하고 싶은 그 감정에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내면에 담아두다가 타일러를 통해서 반달리즘으로 너무 반달리는 좀 선 넘게 됐어요. 세상에 그렇게 너무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좀 거긴 동의가 안 가긴 했는데 그 감정 자체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주인공들과 함께 세상도 이제 무너져 내리는데 이 반전을 다들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채셨어요? 저 눈치챘다고 말하고 싶은데 왜냐면 눈치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인터넷에 보면은 막 중간부터 뭐 알았다 뭐 이런 근데 저는 제가 처음 볼 때 아예 몰랐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너무 내용에 그냥 완전 몰입해서 봐가지고 정신없이 보다가
타일러랑 잭이 같은 사람인 걸 완전 알고 진짜 전 충격에 빠졌거든요. 근데 다른 리뷰를 보면은 이런 너무 복선 많이 깔아줘서 막 그렇게 큰 반전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다 그냥 가오 아니에요? 허세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은 그 중간에 막 얼굴이 바뀐다고 하길래 타일러 더든이 성형을 해가지고 잭처럼 성형을 해서 지금 파이트 클럽을 하고 다니나? 막 이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전 너무 순수하게 이 데이비드 빈처가 원하는 대로 다 했던 거죠. 좋은 관객이었네요.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그 진짜 복선이 진짜 많고 그래서 이걸 왜 내가 눈치 못 챘지? 싶을 정도로 너무 티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말라서 반응하는 걸 보면은 진짜 그 두 명이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보면은 너무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대사랑 그런 연출밖에 없고 이래서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그래서 파이트 클럽 아직 못 본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것도 아무 정보 없이 중3인가 고1 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충격에 빠졌어서 제 인생은 파이트 클럽 보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너무 충격받고 감명을 받아서.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막 조사를 해봤는데 두 사람을 한 구도 한 앵글로 잡는 장면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싸울 때도 타일러가 맞으면 옆에 있는 잭도 이렇게 움츠리고 움찔하는 맞아요. 그런 연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타이밍, 이런 설계 진짜 핀처는 신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영화였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부러워요. 저는 스포를 회식에서 빵땡님한테 스포를 진짜. 당해가지고 최악이네요. 그래서 그때 술을 엄청 많이 마셔서 잊어버렸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필름이 끊겼어야 맞아요. 했는데. 근데 뭐 스포 당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 반전 알고 나서 봐도 되게 인상 깊은 영화긴 했어요. 왜냐면 반전이 전부인 영화가 아니기도 하고 맞아요. 반전이 밝혀지고 나서도 계속 내용이 좀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알고 봐서 더 많이 보이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몰랐고 저도 정말 모범적인 관객이었고요. 그냥 알고 나서는 그 모든 게 진짜 원맨쇼였다니. 그 상사 협박할 때 자해공갈하는 게 좀 보통이 아닌 것 같긴 했거든요. 진짜. 왜 이렇게 잘해? 했는데 이제 그 손에 그 화상 한 것도 혼자 한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지독하다. 맞아요. 미친. 진짜 정신병이 맞기는 하다. 이런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 그리고 그동안 처음 싸운 것도 어쨌든 혼자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요. 경력직이었던 거죠. 완전. 그 상사 앞에서 하는 게. 짬이 거기서 다 나왔던 거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CCTV 그런 식으로 연출한 것도 너무 맞아요.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결말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해석이 남았었는지 궁금해요. 루니님이 그 장면 제일 좋아한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최애 장면? 네, 최애 장면이고 그 둘 잭과 마릴라가 손잡고 폭발을 지켜보는 게 그 폭발이 약간 폭죽 같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울려 나오는 OST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진짜 좋았어요. 저 그거 한동안 푸뮤 봤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그 엔딩이 사실은 자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입에다가 총도 쏘고 개연성도 떨어지고 너무 이게 뜬금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완벽한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로맨틱했어요. 로맨틱했죠. 그래서 그 대사가 좋았어요. 잭이 마룰레한테 당신은 내 인생에서 매우 이상한 시기에 나를 만났다. 그거 근데 진짜 찡한 사랑. 느낌이. 미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망한 사랑이. 맞아요. 약간 망한 세계에서 딱 그걸 바라보면서 손잡고 있는 진짜 미치는 요소. 이거 너무 좋은 게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파이트 클럽에서 파이트가 아니라 러브로 끝나는 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그 영화 시작할 때도 이게 전부 다 말라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수미상과 딱 완벽하게 떨어지고 잭의 위로 모임에서 왜 동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라서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내면에 있는 짐승을 봐라. 근데 펭귄이 처음에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잭은 원래는 그렇게까지 이 내면에 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이제 말라랑 만나고 난 뒤에 동굴에 들어갔더니 그 동굴 안 속에 말라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말라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맞아요, 그 마음속에 맞아요. 들어온 거예요. 그걸 맞아요. 모르고 있는 거야. 부정. 계속 그러니까 부정하는. 입덕 부정기. 서로 이제 그 애증하면서 맞아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관계도 했다가 밀어냈다가 너는 진짜 이상하다.
완전 진짜 찐 사랑 그냥. 진짜 완전 그 서툴러 버린 그 맞아요. 사랑. 그게 진짜 미치게 만든 요소고. 로맨스까지 다 잡은 진짜. 영화였네요. 그래서 원래 흔히 생각하면은 그 영화의 결말이 어쨌든 타일러를 막았으니까 테러를 막는 걸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테러를 막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맞아. 어쨌든 결국에는 그 테러를 막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를 했는데 결국에는 테러를 막지 못하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마를라가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비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 흐름 자체가 스토리 흐름 자체가 완전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서 갑자기 사랑으로 틀어버리는 드리프트. 예상치 못한. 그 사랑 처돌이시네. 이제 저 심취했던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좋은데요? 네, 1부에서 세븐은 세상이 얼마나 조용히 썩어갈 수 있는지 보여줬고 파이트 클럽은 그 세상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폭파시키는지를 보여줬죠. 2부에서는 2010년 개봉한 소셜 네트워크를 다루면서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핀처의 전기 영화로 그의 세계를 파헤치고 영화 외부의 비하인드를 짚어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파이트 클럽의 OST 픽시스의 Where is my mind 듣고 오겠습니다. With your feet on the air, your head on the ground. Try this trick and spin it. Yeah. Your head will collapse if there's nothing in it, and you'll ask yourself, where is my mind? Where is my mind? Where is my mind? 감독 토파보기 데이비드 핀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현실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앞에서 내면이 무너지고 주먹이 날아다녔다면 이번엔 말 한마디와 클릭 몇 번으로 사람이 부서지는 이야기입니다. 루카님, 먼저 이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하버드의 컴퓨터 천재 마크 주커버그는 분노에서 솟아오른 아이디어를 품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페이스북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연결의 중심에 서 있던 마크는 점점 고립되고 마침내 그는 세상을 얻는 대신 친구를 잃게 됩니다. 영화는 오프닝부터 저커버그를 재수없는 주인공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연인에게 우월감을 들이붓고 하버드 클럽에 집착하며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비호감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이 도입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대화 장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에 찌든 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에리카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너드가 아니라 위협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공감을 했고 약간 인셀이란 말이 생기기 이전에 인셀력을 뽐낸 이 제시 아이젠버거가 대단하다고 여겨지기까지 하는 너무 답답해서 인상적이었던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연기 잘하잖아요. 제시 아이젠버그가 약간 찌질한 남자의 캐릭터. 아,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해버려요. 맞아요. 진짜. 루니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화로 꽉 찬 장면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가 숨 쉴 틈 없는 공기, 전투 같은 대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를 마크 저커버그가 이기고도 완전 혼자 남게 되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사실 이 장면을 보고 아 저렇게 재수없고 어이없게 말하는 사람도 저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도 연인이 존재할 수가 있겠구나. 저 처음에는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맞아요.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사귀는 사이였구나. 깜짝 놀랐어요. 루카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 오프닝 대화가 그 영화 전체를 좀 설명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파이널 클럽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속성이라든가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주커버그의 성격도 그냥 첫 장면에 다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첫 장면에서 보여준 성격을 그대로 쭉 이어가는 느낌이어서 오프닝으로는 좀 적합한 대화였다. 진짜 오프닝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보면서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나?
딱 캐릭터도 설명해 주면서 이제 잘 음.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착 맞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왈도와 마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끝까지 믿음을 주고 투자하는 유일한 친구마저 저렇게 계산적이고 잔인하게 대하는 저커버그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커버그가 왈도를 자신과 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좀 동질감을 느끼는. 왜냐면은 유대인이고 같이 그 다음에 주커버그가 왈도한테 알고리즘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주커버그 평소에는 진짜 아무한테도 질문 안 하고 자기가 다 해결하는데 그러면은 주커버그가 왈도를 좀 인정하고 있다는 그쵸. 뜻이잖아요. 똑똑하다는 거를. 신뢰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기도 하고. 그러면은 주커버그처럼 천재이면서 유대인이면서 또 그런 피닉스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같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친밀하게 다가갔던 것 같고 마지막에 페이스북을 만들 때도 왈도한테 가서 같이 만들자 한 게 아닐까. 근데 왜 그렇게 버렸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커버그는 왈도랑 같은 동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왈도는 갑자기 피닉스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 거기서 배신감. 예, 예. 왜냐면 나랑 똑같이 뭐 똑똑하지만 너드에다가 약간 유대인이고 막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얘는 피닉스에 들어가서 막 부회원 되고 준회원 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질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일단 현실의 마크 저커버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영화 속의 마크 저커버도 되게 별로였는데 네. 계산적이고 잔인하게 그렇게 대하는 거에 진심이 숨어 있다고 살 생각도 안 들었고 그냥 저는 싸가지 없다. 그냥 얘는 자기 머릿속으로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거를 너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너무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면은 거기서 갑자기 엄청 공격적으로 대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겉으로는 나는 그냥 내 목표를 위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열등감에 오히려 찌든 그래서 오히려 더 의식하고. 맞아요. 여기서 얘가 느끼는 되게 큰 감정이 에리카를 향한 그런 열패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가지지 못하는 여자니까 차라리 완전히 성적 대상화를 해가지고 그냥 내 손바닥 위에 올려버리겠다. 심지어 그거를 에리카뿐만 아니라 에리카랑 같은 여자들한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영화 속에서 계속 뭔가 성적 대상화된 여자들을 보여주는 것도 마크가 얼마나 여성들을 향한 열패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 왈도랑도 이게 이어져서 왈도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엄청 공격적으로 변하는 그래서 완전 차갑게 내쳤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이 좁은 하남자다. 네, 요약하면은. 진짜 너무 하남자, 너무 극혐이에요. 진짜 너무 싫어. 헐, 저는 완전 반대예요. 진짜요? 저는 그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인간적인 정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어린 사람 같고 그냥 감정에 서투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소 과정에서 왈도가 닭 학대 사건을 계속 언급을 하는데 저커버그한테 물어봐요. 너가 이거 얘기했냐 변호사한테 했는데 변호사들이 오히려 이건 저커버그가 너 실드 쳤다. 이 사건은 변호사들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되게 진심으로 친구처럼 대해준 부분도 있고 저는 그 고소 과정에서 여자 변호사가 도와주는데 그 변호사가 한 대사 중에서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친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 같았어요. 밀어내는 네. 좀 상처받을까 밀어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하남자 맞네요. 저도 좀 그래도 인간적이다고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근데 그냥 T 100% 나올 것 같다. 좀 F 감수성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조금 말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왈도랑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미숙한 친구였다. 그런 감상입니다. 그러면은 소셜 네트워크 연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현재의 고소 과정을 중심에 두고 과거의 창립 과정을 교차 편집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잖아요. 이런 복잡한 시간 구조를 낳은 편집 방식이 어떤 효과를 줬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이게 정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오고 가는 대화에 몰입하게 되고 한 번 흐름을 놓치면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영화가 현실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사건이 아니라 상처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약간 어쨌든 전기 영화고 알려진 스토리니까 이거를 좀 그래도 덜 지루하게 보는 재미가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궁금한데 여러분들 혹시 페북 세대이신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페북이나 이런 소셜미디어 붐이 있고 나서 연결될수록 좀 외로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그런 외로움과 관련된 감정들 공감을 하신 순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중학교 때 완전 페북 세대였거든요. 빨리 시작하셨나요? 어요. 막 타임라인에 생일 축하한다고 올리고 아. 막 누군가랑 연락하고 싶어서 조팸, 일팸 올리고 아. 그런데도 뭔가 대화는 비어 있고 진짜 관계는 몇 개 없고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저와 저커버그의 공통점이 페북이 흑역사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페북 썼는데 저는 그 영화에서 말하는 연애 상태 중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게 더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맞아요. 원인이 되잖아요. 근데 전 남중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페북을 써도 제가 좋아하는 상대방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성 친구조차 많이 없으니까 남중을 다니면은. 그래서 영화에서 말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막 검색해보고 이런 게 약간 좀 공감이 안 됐었고 그리고 전 페북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막 뭐 좋아요한 것까지 다 뜨고 맞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전 인스타그램 생기자마자 바로 넘어갔거든요. 저도요. 알게 되자마자. 그래서 페북은 저한테 막 그렇게 추억이 남는 SNS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페북을 해본 적이 없고 바로 오. 인스타를 한 그런 사람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저 빼고 다 페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립이 되고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좀 그래요. 하는 사람도 외롭고 안 하는 사람도 외롭고 저는 좀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저는 항상 말하고 다닌 거지만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어야 한다. 저도요, 진짜. 그냥 우체국 가서 편지 붙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소셜 네트워크도 엔딩씬 역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주커버그는 전 여친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고 새로 고침을 반복을 하잖아요. 엄청난 성공을 거머쥔 후인데도 이 장면 되게 쓸쓸하게 묘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저부터 말하자면은 저 그 새로 고침 계속하는 게 너무 공감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맨날 무의미하게 뭐 없나? 새로운 거 없나? 뭐 연락 온 거 없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거 진짜 시간 낭비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마크 주커버그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사람 인생 사는 거 다 똑같고 그런 현실을 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 장면이 그 주커버그에 대한 비호감도를 확 내려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에리카에 대한 마음으로 끝내는 게 마음에 들었던 게 또 로맨스 아니요. 왜냐면 어쨌든 처음이랑 또 연결되잖아요. 그 생각해보니 데이비드 핀처가 수미상관을 좋아하는 건가? 약간 그래서 에리카로 끝내는 게 페이스북이 성공을 점점 하면서 네. 더 커지니까 근데 그 성공의 이제 목적이나 이런 게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왜 뭐 때문에 더 유명해져야 되고 그쵸. 뭐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영화가 가면 갈수록 주커버그도 그 목적성을 잃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시작이 에리카에 대한 환심을 얻기 위해서였고 근데 그걸로 성공의 그런 목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커졌다가 갑자기 확 다시 개인적으로 끌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좋았고 그다음에 데이비드 핀처가 페이스북을 보고 진짜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왜냐면 그런 아이러니한 게 원래 영화 소재를 쓰기 좋으니까 맞아요. 이거 완전 영화감이다. 그래서 할 얘기 많다. 할 이거. 얘기 많다. 그래서 저는 주커버그에 대한 전기 영화를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페이스북에 대한 약간 아이러니에 더 집중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에리카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에리카도 참 다를 게 없구나. 그니까요. 자세히 보면 에리카 페북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막 친구도 500몇 명씩 맞아요. 있고. 진짜 맞다. 저는 전 남친이 저커버그라면 페북 안 시작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다 하는데 그러니까. 외로울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정작 막 엄청 혐오하고 특히 나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글도 쓰고 그랬는데 저커버그가 만든 페북 가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현실이 너무 웃겼어요. 아이러니. 오히려 에리카는 다 잊어서 정리가 돼서 음. 그러지 아.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딱히 인간적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전히 싫다. 여전히 싫었고 강경 약간 씨름파. 그렇게 막 친구 신청을 하고 계속 이렇게 누르는 모습이 손바닥 안에 모두를 두고 컨트롤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마크 주커버가 페북에서 아무도 자기를 차단할 수 없게 해놓은 거 알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자기 창립자니까. 네, 자기가 아. 창립자니까 아. 못하게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에리카도 자기중심적이다. 차단 못했겠네. 맞아요. 에리카도 차단 못했겠네요. 그래,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싫었어요, 그냥. 어때요? 에리카가 받아줬을 것 같아요? 친구 추가? 안 받아주지. 안 받아줄 것 안 같아. 받았을 것 같아요. 굳이? 굳이긴 안 해요. 받아줄 것 같아요. 새로 고침만 계속하고. 영원히 무한 새로고치.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비드 핀처가 현대 사회의 현실을 얼마나 차갑고 정교하게 담아냈는지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영화 이야기 이제 잠시 접어두고 카메라 밖에서 이 모든 걸 설계한 감독 데이비드 핀처의 세계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2부 후반부에서는 그의 연출 스타일, 제작 비하인드, 그리고 핀처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핀처는 영화 업계에서 지독한 완벽주의자라는 별명이 있대요. 세밀한 프레임, 반복되는 테이크, 계산된 침묵으로 감정보다 구조를 건드는 감독인데요. 이러한 핀처의 연출 방식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파이트 클럽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영화 초반부에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짧게 다루는 건데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막 집 폭발도 하고 비누 사업까지 해서 개연성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뒤죽박죽인 전개가 마지막에 반전 하나로 싹 정리가 되는 게 음. 그냥 막 흘러간 게 아니라 그 혼돈 자체가 영화의 핵심이었다는 게 진짜 너무 핀처가 사랑스러워. 어수선해 보이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맞아요. 메시지 맞아요, 하나가 이게 영화지라고 음. 생각하게끔 했어요. 계획된 어수선함. 네. 저도 동의하는 게 그 구조나 스타일, 연출에 더 치중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그런 구조로 감정을 건든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리시한 연출로도 감정을 이렇게 끌어내는 게 진짜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억나는 장면들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막 조정팀이 막 강에서 대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 메달 따려고 저도 진짜. 뭐 그런 장면도 그렇고 파이트 클럽에서 타일러 더든 찾기 위해서 막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면은 컷을 엄청 짧게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방식의 자체에 매료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그 역동성 이런 게 감정적으로 확 몰려오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저도 진짜 그 세 영화를 다 보면서 특히 앞에 나온 두 영화는 이게 이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가 그러니까요. 맞나 맞아요. 싶을 정도로 너무 세련된 거예요. 네. 딱 차갑고 채도가 낮은 그 영상미랑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참신한 그런 연출이 많아서 재밌게 봤고 저는 이 세 영화 다 초반에 오프닝 시퀀스에 영화의 분위기를 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파이트 클럽 같은 경우에는 뇌 같은 맞아요. 거 나오고 세븐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는 뭐 사진 뭐 이런 거 네네. 뜨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딱 초반부터 나 핀처야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마티님이랑 같은 부분 얘기하고 싶은 게 세븐을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근데 그 타이틀 시퀀스가 엄청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편집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느낌이 아주 좋아서 저는 당연히 2000년대 그 중후반? 저도요. 이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계속 봤어요. 근데 중후반이라 생각하고 봤을 때도 좋았는데 다 보고 나서 이게 1995년 그러니까요. 작품이라고 하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핀처가 무슨 영화 학교를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광고랑 뮤비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어쩐지. 그래서 네, 3, 4분 안에 뭔가 강렬한 음. 화려한 그런 연출을 해야 되니까 오. 그런 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미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미감이 장난 아니시다. 그러면은 핀처가 또 디테일에 집착하는 냉소적인 연출가로도 유명한데 그 이면에 의외의 개짜스러움과 웃긴 집념 같은 면도 많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핀처에 대한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혹시 있을까요? 그 영화 세븐에서 엔딩이 너무 비극적이어가지고 너무 새드 엔딩이어서 영화사가 아내 머리 대신에 개의 머리로 키우던 개의 머리로 바꾸라라고 강요를 했대요. 근데 여기에 핀처는 그거는 강렬하지 않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지독한 고집 덕분에 우리가 아직도 그 상자를 잊지 못하는 거고 거기에서 또 비하인드가 브래드 피트도 그 결말을 그렇게 바꿀 거면 출연 거부하겠다. 오, 맞아요. 멋있다 했었대요. 브래드 피트. 그 둘이 진짜 돈독한 관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개로 했으면은 진짜 진짜. 그거 뭐 어쩌라고. 좀 영화사가 감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파이트 클럽이 사실 좀 톡식한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까 루카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 전혀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약간 타일러한테 자기 자신이 이입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한 얘기가 제 딸에게 맥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딸이 그러더군요.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파이트 클럽이라고. 저는 딸에게 다시는 맥스와 한마디도 나누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게 진짜 웃긴 비하인드인 것 같아요. 딸한테 파이트 클럽을 좋아하는 남자한테 맡길 수 없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파이트 클럽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거기에 심취되어 있으면 안 되나? 저는 일단 데이비드 핀처의 사위는 될 수 없겠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다. 왜냐면 저는 심취해 있으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해요. 맥스세요? 아니 저도 파이트 클럽이 인생 영화인데 사실 여자인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파이트 클럽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쎄하긴 해요.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핀처 영화가 또 늘 차갑고 건조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차가운 프레임 안에서도 그래도 뭔가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가 스며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따뜻한 부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유머도 만약에 따뜻한 부분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저는 소셜 네트워크의 조정팀 트리오 그 쌍둥이와 그 이긴 했어요. 약간 페트와 매트 같이 맞아요. 자기 하버드의 신사라서 안에 하다가 갑자기 아니 우리 하자 갑자기 막 좋아해 막 서로 그리고 그 정장 차려입고 맞아요. 학장 만나는 맞아요. 부분도 맞아요. 웃겼고 아 우리 이거 다 읽고 왔다. 맞아. 근데 막 갑자기 벙 쪄가지고 그게 좀 너무 바보 같은 거. 진짜. 돈 주시고 아 근데 그 트리오가 있어가지고 그 소셜 네트워크에 만약에 말도랑 분쟁만 있었으면 너무 딥했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약간 끼어 있잖아요. 약간 맞아요. 좀 중요한 분쟁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맞아요. 시작할 때 그런 잠깐 있는 분쟁이니까 근데 그게 좀 분위기를 많이 환기시켜줘서 아 이 감독 유머를 아는구나. 확실히 후기작이니까 도끼가 빠졌다는 느낌. 어. 좀 재밌게 만들려고 한 느낌이 들었어요. 루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언급하고 싶은 장면이 파이트 클럽에서 그 타일러랑 잭이 편의점 알바생을 위협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훔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장래희망이 뭔지 물어보고 수의사라고 하니까 타일러가 너 내일부터 수의대 준비 안 하면 찾아가서 죽일 거라 라고 협박을 해요. 저는 이게 진짜 신선하고 인간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폭력이 그 숨겨놓은 꿈을 일깨우고 각성을 도와주고 그 총 앞에서야 뭔가 하고 싶은 게 떠오른다는 그런 느낌이 진짜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이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그 타일러 더든한테 더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안에 그런 욕망뿐만 아니라 어쨌든 꿈 이런 것까지 이게 자기한테 외치는 느낌이 나니까 더 파이트 클럽의 광진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세븐에서 트레이시랑 서머셋이 그 식당에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되게 온기가 느껴졌는데 그 차가운 도시에서 트레이시가 정말 기댈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서머셋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아빠같이 되게 잘 얘기해주고 맞아요. 자기 경험도 얘기해주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약간 핀처답지 않은 뭔가 되게 따뜻한 사람의 온기, 연대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그 장면은 되게 편안하게 봤던 것 같아요.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어, 얘 죽을 맞아요. 것 같다. 맞아요. 얘 이러다 맞아요. 죽겠다 이러면서. 사망 플래그.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영화 외에 데이비드 핀처의 다른 추천작이나 다른 영화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나를 찾아줘를 책으로 읽었는데 되게 오. 재밌게 읽었거든요. 음. 그리고 영화도 봤는데 그때는 이게 핀처 감독인지 모르고 그냥 봤어요. 근데 되게 완성도가 좋고 그리고 사실 저는 핀처 영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여성 서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나를 찾아줘에서 그런 약간 아쉬움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오. 느낌이에요. 궁금하다. 로자먼드 파이크 그 배우가 진짜 연기를 소름 돋게 잘해가지고 맞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미친 니은? 진짜 그런 내용이구나. 미친 니은처럼 음. 너무 진짜 신들린 듯이 해가지고 핀처 영화 마음에 드셨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카님은? 저는 핀처 영화는 아닌데 네. 저는 파이트 클럽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영화가 펀치 드렁크 러브였거든요. 오. 왜냐하면 펀치 드렁크 러브의 주인공도 좀 힘들어해요 정신적으로. 예, 그 약간 뭐 자기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 거라던가 이렇게 회사에서 일도 압박감도 느끼는 느끼고. 캐릭터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랑을 통해서 아, 약간 헤쳐나간다. 사랑 되게 좋아하시는. 근데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펀치 드렁크 러브도 진짜 연출이 화려해가지고 파이트 클럽만큼 연출이 화려하고 그리고 그런 헤쳐나가는 과정이 비슷하다 생각해서 파이트 클럽을 좋아하면 펀치 드렁크 러브도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이제 핀처 감독 핀처돌이. 박사님, 루니님의 추천도 받아와야겠죠? 아 근데 저는 사실 저 마티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 진짜 다 해줬어요. 진짜요? 네, 오늘 다룬 세 개 영화가 사실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라고도 하기에는 맞아요. 주연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조연이라고도 하기 그런데 나를 찾아줘가 진짜 여자 주인공의 비중이 훨씬 크고 괜찮았던 영화여서 나를 찾아줘 추천드립니다. 꼭 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 다룬 영화 제의하고는 이 감독 거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것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느낌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다룬 세 영화도 뭔가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서 이 감독 진짜 연출 스펙트럼이 넓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더 찾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부에서 인간의 파괴와 광기를 다뤘다면 2부는 그 이후의 고독과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범죄, 스릴러, 드라마, 전기 영화를 넘나들며 본인의 이름으로 장르를 구축한 감독이라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별점을 매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오늘은 영화가 아닌 감독 데이비드 핀처에 대해서 별점을 매겨볼게요. 마티님부터 말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8점으로 드렁크로 할 것 같고요. 사실 왓챠피디아에는 세 영화 다 그 6점을 줬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핀처를 좋아하는지 저 납득이 된 것 같아서 8점으로 좀 올렸고요. 설득이 되셨네요. 네. 한 줄 평은 완전한 설계로 우리의 불완전을 논하다. 오, 좋은데요? 저는 사실 아시죠? 저는 10점입니다. 10점 드렁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입니다. 저는 한 줄 평을 하자면 마티님과 되게 비슷해요. 디테일로 광기를 조율하고 혼란을 설계하는 연출가. 루카님은 저도 10점을 주고 싶지만 왜냐하면은 제가 영화를 다 안 봤기 때문에 아직 데이비드 핀처의 영화를 전부 섭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1점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9점 드렁크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은 클래식과 유행을 동시에 전도하는 스타일리스트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동진이다. 정적인 연출도 잘하고 맞아요. 스타일리시한 연출도 잘하니까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도 8점이고요. 저는 한 줄 평을 세상과 삶의 모순을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할리우드 명장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명장인 것 같습니다. 맛집이에요. 네, 지금까지 감독 데이비드 핀처를 톱파보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그의 세계를 구석구석 파헤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지만 그 단단하고 정교한 세계에 일단은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핀처는 밀리미터 단위로 조명을 조정하고 한 장면을 수십 번 반복함으로써 끝내 우리에게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존 도우는 신을 자처하며 진실을 집행하고 타일러 더든은 자아의 진실을 해방시키며 세상을 뒤엎고 주커버그는 진심보다 성공을 택하는 순간 모든 관계를 잃게 되는데요. 침묵과 폭발의 조화를 가장 잘 알고 사람의 내면을 해부하듯 파고드는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영화를 넘어서서 데이비드 핀처라는 감독이 세상을 읽어내는 방식의 기록과도 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그의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처 입은 사회를 다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자아들과 그 자아들이 얽혀있는 관계에 대해 각각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이 그 치밀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오얏, 패널의 마티. 루카 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